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또 종목 하나 분석한 거 갖고 왔습니다. 내일이 이제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추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석은 저희는 이제 동생들하고 돌아가면서 추석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막내 동생네 집에 가게 돼서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막내 동생네 집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좀 투직 투자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동생들이 뭐, 뭐 좋은 주식 없는지 물어볼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동생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종목 하나를 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이제 이야기할 종목 하나를 일단 이제 동생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리고 동생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종목은 한국자산신탁이라는 회사이고요. 제가 이 회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위험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올리면은 아마도 뭐 쪽박난 종목도 있지만 뭐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내 컴퓨터 보면서 한번 한국자산신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보고 있고 위험하게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다 좋은데 이제 뭐 질의응답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닌데 아마 10월 23일 정도에 한번 제가 제 유튜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중에서 뭐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초대를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져볼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요. 뭐 좀 잘 되면은 뭐 다음 달 23일 화요일이죠. 그때 여의도에서 한번 이제 퇴근하고 한번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저희 카페에 올리든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오늘은 추석 전이고 하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내일 제 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이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2018년 9월 22일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을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은 인버스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올 하반기에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솟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개별 종목만 이제 매수를 하는 상황이라서 시장을 저는 크게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최근 유튜브에 올렸던 종목들도 보시면은 다 크게 뭐 재미가 없을 거예요. 시장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 뭐 큰 수익을 내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수는 크게 오르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수에 대해서는 숏을 인버스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개별 종목은 매수를 하되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내일 제가 동생들 만나면은 형이 제일 좋아하고 있는 종목이 뭔지, 어떤 종목을 가장 이제 올 하반기 2018년 4분기, 곧 4분기잖아요. 이제 10월 달이니까. 4분기에 괜찮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동생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자산신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뭘 하는 회사냐면은 음 그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회사예요. 부동산 디벨로퍼. 이게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 있죠, 트럼프.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디벨로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자산신탁과는 관계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남영역 뒤쪽에 가면은 인쇄소 골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쇄소 골목을 벤처기업인 청년장사꾼이란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와서 어 상권이 죽은 인쇄 골목, 요즘 인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쇄 골목이었던 이제 그 골목을 전체를 인수해 버려 가지고 그 상점을 만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열정도라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죽은 상가라든지 개발이 힘든 지역에 개발을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을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동사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는 이 디벨로퍼 중에서 신화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문주현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이 문주현 회장님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분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의 이제 인터뷰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의 뭐 유튜브 같은 데 가면은 강의한 동영상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과정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들이 쭉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와,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문주연 회장님은 그 MDM의 회장님이신데, 이 MDM은 문주연의 약자 M이고, DM은 디벨로퍼. 그러니까 디벨로퍼를 만드는 그 이름이거든요. 문 디벨로먼트 앤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MDM이라는 건 자신의 이름을 들고 만들었던 회사이고, 이때 당시 그 단돈 5천만 원인가요? 그 돈으로 MDM을 만들어서 20년 만에 지금 분양 매출만 16조 원, 컨설팅 분양 매출만 1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그리고 나이는 군대 갔다 와서 경희대 회계학과를 입학하셨던 분이신데, 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국자산신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게 본 부분은 경영자 마인드가 매우 좋으신 분이다.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경영자 중에 뭐 손꼽을 수 있을 만한 이제 경영자가 문주현 회장님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회사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는 너무너무 싸다는 거예요. 이쪽 이제 보시면은 퍼가 4.6배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5,800억 정도, 6천억이 안 되거든요. 시총 6천억이 안 되는데, 동사가 작년 한 해 동안 번 지배 단기 순이익이 1255억이에요. 그 올해도 1288억, 내년은 1400억, 내후년에도 1400억. 이렇게 돈을 번다면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한국 자산신탁을 전부 다 인수를 한다면은 4년이면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채권을 보면은 연 25%짜리 채권이라는 거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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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상태이다. 그렇다고 분기 매출이 꺾였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보시면 300억 정도 나오다가 뭐 최근에 250억, 300 정도 왔지만 이 회사는 꾸준한 회사거든요. 근데 분기에 이 정도 나온 회사의 시가총액이 6천억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퍼도 4점대고
추정 퍼도 4점대. PBR이 높냐면 PBR도 안 높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싼, 나중에 이 회사가 2배 가도 퍼가 8점대밖에 안 되잖아요. 매우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매우 싼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영자가 훌륭하다. 문준현 회장님이라는 거출한 인물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두 번째는 동사의 퍼가 너무너무 낮다. PBR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마진율도 좋아요. 이 회사는. 볼까요? ROE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기 자본이익률. 28%, 25%, 27%, 26%, 24%, 25%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연 25%씩 늘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률은 더더욱 놀라운 게 79.9%, 67%, 76%, 63%, 69%, 뭐 올해는 72%까지 나온다는데, 이거는 신약회사도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이건 제약주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거의 매출의 거의 70%면은 1,000원을 팔면은 700원 이익이라는 얘기거든요. ROE도 좋죠. 퍼도 낮죠. PBR도 낮죠. 다 좋은 건데, 그럼 리스크가 뭐 때문에 이 회사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이냐? 그거 이제 봐야겠죠. 이게 뭐 주가가 좀 최근에 약간 오르긴 했지만,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쭉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낮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사르가 지금 퍼 4점대까지 빠져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은 과연 결국 오르지 못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는 왜 이 회사를 이렇게 낮은 퍼 4점대로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동산 개발업, 그 디벨로퍼거든요. 이 디벨로퍼인 이 사업이 꺾일 거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건설업종에 속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은 이제 힘들 거다라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 전반적인 의견이 동사의 주가를, 밸류를 너무너무 싸게, 헐값에 거래되고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가 지금은 퍼 4점이지만 이 주가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내후년에는 퍼가 800, 10배, 12배 이렇게 올라갈 만큼 이익률이 꺾어질 것인지만 보면 됩니다. 만약 이익이 꺾어지지 않는데도 계속은 낮은 상태에서 밸류가 이렇게 ROE가 25%씩 나오는 회사가 유지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70%까지 나오는 회사가 이 정도 밸류로 계속 머물 수 있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회사에서 나와 있는 2분기, 상반기 이제 IR 자료를 보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주현 회장님이 이제 창립한 게 IMF 터졌던 98년 4월에 MDM을 창립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놀라운 거는 창립한 지 3년 만에 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학재단은 현재 거의 500억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분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게,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자랐다고 했잖아요. 이분의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섬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숨겨놓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오지라는 거죠. 그런 오지에서 이분이 어렵게 자라서 대학을 가도 27살인가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때도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늘 커피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자판기 유무차를 마시면서 공부했던 분이신데, 이때 자기 3학년 4학년 때 한 독지가가 이분한테 정액 장학금을 지급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성공하면은 반드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자기가 받았던 것처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MDM을 창업한 이후 불과 막 3년, 창업 3년만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 굉장히요. 근데 이걸 해서 이 회사는 이때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70%, ROE 25% 낼 수 있는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분께서는 이제 디벨로퍼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수진 장군처럼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이수진 장군은 단 한 번도 패전하지 않았잖아요. 문주연 회장님도 지금까지 단 한 번에 개발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MDM을 만들어서 이 한국자산신탁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한국자산신탁은 어떤 회사냐면은 부동산 신탁하는 회사예요. 뒤쪽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 있네요. 이제 92년도에 이제 부동산 신탁업이라는 게 생겼는데 92년 이전까지는 신탁업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가 많은 지역, 여기 맞나요? 빌라가 많잖아요, 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다가구 주택이 많은데 이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다가구 주택이 한 10개 정도에 대한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어떤 업자가 여기에 나올 아파트를 짓겠다 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이사를 가고 그 건설업자한테 이 건물을 맡길 거잖아요. 맡겨서 이 건설업자가 이 건물을 짓고 나면은 그 건설비는 자기들이 자체 분양을 해서 메꾸고 이분한테 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많이 건설했었거든요, 예전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건물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사람이 땅만 받고 건물 짓는 과정에서 돈만 받고 이 돈을 갖고 이 건물을 부수고 건물을 안 올리고 이분이 하는 다른 건설 현장에다 돈을 다 투자하는 경우가 허다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건설업자가 망해버리면은 여기서 처음에 맡았던 건축주들은 한 10년 가까이 고생만 엄청나게 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92년부터 이제 신탁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조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원들이 맡긴 돈은 신탁사가 이제 맡아서 딴 데 건설업자들이 못 쓰게 하고 자신들이 맡아서 이제 신탁 업무를 했었는데 이거는 대부시, 한부시라는 두 개의 국책기관이 정부기관이 있었고 이 두 가지가 한국자산신탁을 받겼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업이죠. 그래서 이 한국자산신탁은 원래 공기업이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인가요? 이런 것처럼 공기업이었는데 이 공기업을 민간 기업으로 바꾸면서 이 MDM의 회장님인 문주영 회장님이 이 한국자산신탁을 인수를 한 거죠. 그런데 더더욱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거는 92년인데 본격적으로 이 자산신탁 사업이 커진 거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2개사, 5개사 수익밖에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2005년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선분양 제도와 신탁 의무화가 생겼어요. 계속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돈을 받아서 건설업자가 건설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들의 돈을 받아서 그 조합원들의 그 아파트를 지어야 될 돈을 이 건설사가 급하니까 딴 데 써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이제 그 건설사가 망해버리고 나면은
이 조합원이나 기존에 있던 주택 소유자들이 넌 집도 주고 공사비도 줬는데 그 공사비와 집을 짓던 그 건설업자가 그 돈을 딴 데 써버리고 망해버리니까 돈만 날리고 새로운 공사업자 찾기까지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때부터 신탁 의무화해 가지고 분양대금, 그러니까 분양대금이라 해야 되나? 그 기존 조합원들의 돈과 기존 그 소유자들의 그 주택가 돈 부분은 신탁사가 책임을 지고 딴 데 못 쓰게 해. 꼭 그 공사 현장에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까지 전체 시장 규모가 620여였던 게 불과 한 5년 만에 3배로 성장한 거죠. 1,800억으로. 근데 문재인 회장님이 또 매우 또 좋은 시점에 한국 자산 신탁을 이제 인수를 해 가지고 이 성장하는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잘 잡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잘 잡아서 이 회사가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 1,800억이 지금은 1조 1,000억 시장까지도 확대가 되었고 이 1조 1,000억까지 된 이 큰 시장에서 이 회사는 앞서 본 것처럼 연간 1,200억의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설 경기가 꺾일 거다라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신탁 사업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 신규 면허를 이제 내주겠다. 정부 정책상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부동산 신탁에 신규 인가를 해주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은 뭐 11개사가 과점하고 있는데 신규 플레이어들이 자꾸 늘어나면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힘들지 않겠냐라는 걸 보고 지금 이제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그 11개사를 보시면은 한자신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토지신탁 이 두 회사가 둘 다 이제 양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납입 자본금 부분으로 보면은 동사는 한 4위 정도 되겠죠. 1위, 2위, 3위, 4위 정도 되는데 실제 이 회사가 수수료 수익을 본다면 당사가 한국토지신탁과 그 장우 교류는 가장 큰 플레이어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 그 한국 자산 신탁이 한국 토지 신탁과 함께 시장의 한 42%를 장악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건 동사는 그 한국 토지 신탁은 36%에서 22% 줄어들었어요. 근데 동사는 8%에서 20%로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면서도 이익률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예외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거는 문재인 회장이라는 걸출한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신탁 회사가 신규 인가된다 손 치더라도 동사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점유율 확대와든지 수수료 수익에 대한 그 확보된 것 그리고 1인당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동사는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뭐 신탁사가 더 들어온다고 동사의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경쟁력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밑에 하위 플레이어들하고의 싸움이면 모르겠지만 동사나 뭐 한토신과는 큰 관계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큰 리스크로 보지 않고 단지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달리 보는 거는 이 한국 토지 신탁은 MDM이라는 이제 MDM과 한국 자산 신탁은 동일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MDM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MDM 것만 받고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의 그 수주 잔고를 보자는 거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거는 이제 분기죠. 이제 분기를 빼고 이제 연간을 본다면은 연간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6, 2017년 이렇게 보면은 2014년도에는 14건을 수주했고 2015년 33건, 2016년 53건, 2017년에는 43건 이렇게 이제 수주를 했고 수주를 약정만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수주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파트를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2.6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한 3년으로 잡으면은 2015년에 나왔던 시적은 3년에 거쳐 반영이 되고 2016년에 했던 것도 3년에 2017년에 했던 것도 3년 동안 반영이 된다면은 2017년에 수주했던 게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16년과 17년에 이미 이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이 회사의 실적이 꺾일 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들은 이제 뭐 와또 틀린 거는 일단 영업이익률이 너무너무 좋고 아우리가 좋은데 이 실적이 지금 2016년, 17년 이 실적이 한 해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예상치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에 2,200억 했던 게 올해는 2,300억, 내년 2,500억, 내후년 2,600억 이렇게 늘어나는 데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 공사만 해주는 단순 도급 업체처럼 이 회사가 단순히 공사해주고 마진 조금 먹는 영업이익률 5%, 3%짜리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70% 내는 회사의 매출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동사의 실적이 앞으로 2년 정도까지는 꺾어질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설사들이 퍼 4점대를 받는 거와 한국사단신탁이 퍼 4점대를 받는 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가 너무 싸기 때문에 조그만 시장이 좀 이 회사의 실적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은 현재와 같은 가격대에 머물 회사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드니까 이제 힘들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이 전 주식 투자가 본업이지 않겠습니까? 부동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통계를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 부동산이 그렇게 과잉 공급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75년부터 현재까지 보다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늘어났나? 사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요. 그래서 뭐 부동산 경기가 뭐 확 꺾일 거라고는 통계를 보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금리만 올리면은 뭐 부동산 가격 폭락할 거다. 뭐 923인가요? 923 대책에서 뭐 규제를 하면 떨어질 거다 하는데 사실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거 동사는 이제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신탁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어요. 이제 어젠가요? 9월 23일 날 그 정부에서 지금 신규 택지 공급하겠다는데 서울시에 공급하겠다는 거 내가 봤더니 뭐 23,000 세대가 아니라 2,300 세대인가요? 총 합쳐서.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빌라 다가구密집촌을 결국에는 재개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택지가 없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뭐 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과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신탁을 통한 이제
걸 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동사 같은 이제 업계 1위 정도 되는 그 문주현 회장이라는 걸출한 경영자가 하는 회사가 수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당사가 최초 예비 신탁사로 선정된 경우만 나열한 경우가만 이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구체화된다고 한다면은 동사 실적은 이미 제가 앞서 본 것처럼 2020년까지 2천억 정도의 영업 매출 나올 게 거의 뭐 높아 보이고, 그 이후에 실적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된다면은 동사 실적에 있어서 매우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일 걸로 저는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종합 부동산 회사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리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 성과를 보시면은 이거는 뭐 사실 그 신약 만드는 제약사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 600억 하던 회사가 2,200억까지 이게 점프하는 경우는 뭐 신약사 아니면 이게 나오기 힘든 건데, 동사가 지금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뭐 더더욱 뭐 놀라운 상태이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영업이익률 75%. 이거는 거의 뭐 그 가난 만드는 회사가 IR 할 때 말하는 숫자보다 더 높은 숫자이고, 뭐 ROA나 ROE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런 숫자를 보여주는 종목을 찾기가 아마 매우 어려울 겁니다. 너무 실적이 좋아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동사를 저는 이제 매우 이제 좋게 보고 있고, 또 동사는 또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게 이 회사가 지금 뭐 팔고 있는 뭐 이런 광고 레이커시티인데, 이런 걸 보시면은 이 회사가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 MDM이 했던 것들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했던 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이걸? 다른 회사들은 그러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그 식사까지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식사 제공, 뭐 점심 식사 제공, 저녁 식사 제공. 이런 식으로 동사는 다른 디벨로퍼와는 차원이 다른 이제 품질의 높은 품질을 제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다른 건설사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면서도 완판이 되는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서,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제 친동생들 만나서 추석날 형 어떤 종목이 요즘 좋아 보여라고 하면은 형이 보기에는 한국자산신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퍼가 4점대, PBR이 2.13배, 그리고 문주현 회장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경영하는 회사. 그렇기 때문에 형이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 한국자산신탁 같은 회사를 사놓으면은 아마도 손해를 보기는 매우 힘들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2분기 실적 발표주로, 실적 호전주를 얘기해도 빠지고, 뭘 얘기해도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까지 사서 지금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시장이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 높인 상태에서 이제 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종목을 발표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싼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뭐 안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안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제가 못 봤던 이석크 때문에 급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내 동생들 만나면은 제 동생들도 주식 좀 하거든요. 뭐 푼돈이긴 하지만 할 때 이제 뭐 명절날 되면은 뭐 워렌 버핏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명절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행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모든 친척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 버핏은 이런 종목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버핏 책 읽어보면은 저희 집도 이제 뭐 동생들 갯돈도 모으고 있고 그 돈을 제가 운용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근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차트가 좋아서 매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싸잖아요. 그잖아요. 본 것처럼 단기 순이익 1200억 원이에요. 1200억. 제가 뭐 잘못 봤는지 다시 볼까요 한번. 집의 단기 순이익, 비집의 단기 순이익 빼고 집의 단기 순이익만 1255억이에요. 이런 회사의 시가총액 5856억. 그러면은 매우 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만 좋고 내년부터 꺾일 거라면 사면 안 되죠,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1200억인데 올해는 뭐 600억 나오고 내년 적자 잘 안 된다 그러면 사면 큰일 나는 거죠. 일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산 신탁이라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끝날 때까지가 이어지는데 그게 3년이거든요. 2.6년에서 3년. 그러면 지금 수주 받았던 거는 앞으로 3년 동안 매출로 인식이 될 건데 지금 영업이익률 70%가 나오고 있고 ROE 25%가 나오고 있는 회사의 퍼가 4.6배.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안 가잖아요. 오이솔루션도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뭐안 가고 있고 뭐.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고 있는 거는 아니 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뭐 실적이 좋아 보일 기업 그리고 이제 올해와 내년까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고 주가가 뭐 바이오에 미쳐서 퍼 4점대는 안 사면서 퍼 400배는 사고 뭐 그런 시장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에 대리 장세라고 대리 증권사에서 대리들만 돈을 버는 이제 장세라고 시장을 좀 오래 경험하셨던 분들은 퍼 400, 퍼 500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대리 들어온 지 3, 4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뭐 초보자들이 좀 요즘 돈 벌잖아요. 초보자들은 그런 거 안 보고 이제 하시는 분은 돈을 버는데 결국 시장은 뭐 높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그게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회사가 계속 소외를 받고 있는데 소외가 해소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는 지금 위험한 건 맞고요. 그래서 저도 인버스를 사면서 해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인버스만큼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빠졌었으면 좋겠는 걸 산 이유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해지도 하고 현금 비중도 높인 상태에서 일부 자금으로 뭐 한 자씩 같은 거 사놓고 있고 그런데 반토막 나면은 또 사야죠 좀. 그렇죠. 물론 이제 실적이 꺾어져서 이제 반토막 나면 사면 안 되고요. 여하튼 현재 이 회사 상황은 저는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점심 먹고도 제 옆에 이제 부동산 전문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제 923, 921이죠. 921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역시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크게 서울 아파트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으면 업계 사실상 1위인 한국자산신탁이 한 번은 큰 바람을 받을 확률이 이제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10월 23일 뭐 화요일 날 정도에
한번 이제 뭐 제가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오픈 모임 한번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뭐 저도 뭐 먹고 살기 바쁜 직장인이다 보니, 그리고 또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오시는 분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요.